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경쟁을 피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경쟁의 연속이고 음악 방송도 요리 대결도 순위가 지배합니다.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누군가 더 가지면 나는 덜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불안. 다른 사람들이 집값을 더 올려놓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사지 못한 주식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식은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고 분석과 통찰은 나눌수록 정제되고 보완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듣습니다. 서로의 빛이 만날 때 아이디어가 더 밝아지기 때문이죠.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은 다른 양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미숙님, 오현종님, 김영란님, 김미진님 등등 벌써부터 KBS 콩으로도 또 문자 메시지로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한 경제상식 퀴즈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정답이 아주 쉬운데요.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산 기본법입니다. 그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등을 발행하려면 그 회사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이런 허들을 두는 거죠. 또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기능별로 나눠서 약 8개로 나눠서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하자라는 내용도 담기고요. 기존에 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것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취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것 자산 기본법에서 앞에 들어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은 아니고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 아날로그의 반대말입니다. 아날로그의 반대말.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은 지 한 3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죠. 예전에 광고에서 어떤 할머니가 돼지털 막 그랬던 그런 광고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가 파죽지세입니다. 5,200선 돌파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코스피가. 그 코스피 소식을 전해드릴 때 네. 사실 지난해만 해도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장 오를 때 덜 오르고 미국장 떨어질 때 더 떨어졌던 한국장이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코스피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5,220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연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2.7% 올라서요. 1,164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 말대로 이러다 진짜 3,000스닥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포모라고 해야 되죠. 이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1,100선 돌파한 게요. 이게 무려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100선이요? 네네. 네. 사실 1997년이 1000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네, 맞아요. 가파르긴 하고요. 또. 왜 이렇게 잘 나가냐라고 보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올랐고요. 그 반도체 사이클 역시 이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원화 강세 역시 시장의 호재였고요. 원달러 환율 지금 오늘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420선까지 나왔는데 1427에 거래가 되고 네, 있습니다. 1427원.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나가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반도체. 그렇죠. 삼성전자 오늘 1.6%, 하이닉스가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 추가 급등하면서 4.3% 가까이 올라가서 거의 87만 원대 넘어섰고 실적들이 일단 엄청 좋았잖아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 이게 기존 최고 실적이 24년인데 이거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30조 원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최고 실적의 2배. 네네. 이게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 거둔 이익이 43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이번에 제쳤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1위.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본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짤 중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7조, 북한 GDP 1년 45조. 그래서 북한 전체보다 네. 하이닉스가 더 많이 벌더라고요. 와. 네,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보면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 HBM이라고 하죠. 여기에 하이닉스가 선두에 서 있죠.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실적을 이끌었고요. 여기에다 4분기 실적이 또 19조, 영업이익이 19조나 냈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잘했냐라고 보면 HBM 원래 잘했고요. 여기에다가 서버향 일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만 놓고 보자면 매출이 32조 8천억, 영업이익이 19조 1,60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입니다. 이익률이 네, 이게 우리가 엔비디아보다는 좀 못하지만 엔비디아 부럽지 않습니다. 와, 영업이익률 58%면 어마어마한 거죠. TSMC 영업이익률 4%포인트로 앞섰습니다. 네. TSMC를 두고 우리가 갑 같은 을, 슈퍼 을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 이익률이 높아서 TSMC 사실상 주식도 밸류에이션 되게 높게 받잖아요.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네요. 이익률 네. 측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이닉스가 정말 이 장사도 잘하는데 네.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또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1,500원 총 1조 원 규모의 추가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배당금 보자면 주당 1,875원이고요. 25회계년도 주당 배당금 보면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조 1,000억 원. 이 정도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라고 해요. 네. 사실 이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너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투자하고도 배당할 돈이 있는 겁니다. 1년에 47조 벌었으면요. 뭐 투자하고도 많이 남죠. 네. 게다가 여기에다가 자사주 1,530만 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12조 2천억이거든요. 예. 이거 모두 소각해서 주주가치 제고한다라고 했습니다. 12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건 이제 잠정 실적이었고요. 이번에 발표된 게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 원, 1년 전보다 33.2% 늘어났습니다. 매출 333조 6천억, 10% 이상 늘었고요. 순이익이 45조 2,068억 원, 31%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요 20조 원, 국내 기업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아마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했을 텐데 그 실적 설명회를 오늘 1시간 차이로 하더라고요. 9시랑 10시. 보통 그렇게는 안 잡았었는데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어떤 뭐 미묘한 경쟁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좀 혼조가 됐더라고요. 뭐 소소했습니다. 다우 0.02% 올랐고요. S&P 500 0.01%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0.17% 상승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000선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7,000선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수보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었잖아요. 일단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 3.5에서 3.75인데 동결했고요. 10명이 동결 찬성했고요. 2명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로 보통 나오는데 반란표가 2표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명서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일부 비관적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FOMCD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지난해 강한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올해도 탄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을 높였고요. 노동시장 관련돼서는 고용 증가세는 낮은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이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이 물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고요. 올리지는 않겠지만 추가 금리 인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지금 연준 이 금리보다 지금 독립성 관련돼서 더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지금 그 파월 의장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잖아요. 네네. 연준 청사 개보수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서 지난주 연방대법원에서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네. 파월이 나갔습니다. 그 변론 자리에. 그래서 거기 나간 것에 대해서 재무장관이나 트럼프가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뭔가 갈등이 있어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배경 소환장 발부에 응했는지 기자들이 물었겠죠. 아하. 파월 의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말을 좀 아꼈네요. 네. 그렇죠. 뭐 한 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니까. 그리고 밤사이에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다가 빅테크 실적을 보니까 네. 증가율이 소소하네요. 네. 금액은 엄청납니다만 네네. 증가율로 네.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 4분기 매출로 81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 EPS라고 하죠. 4.14달러 공시했습니다. 시장 전망 웃돈 실적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성장도나 오픈 AI 투자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선 하락했고요. 이 페이스북이 모회사 메타 깜짝 실적 냈습니다. 4분기 매출 598억 달러, 주당 순이익 8.88달러 기록해서요. 이게 왜 잘 벌었냐를 보자면 역시 광고가 좋았습니다. 광고 지표의 탄탄한 수익성, 활성 이용자 수 바탕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경우에 4분기 매출 249억 달러, EPS 0.5달러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사실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매출액은 3%, EPS는 17% 줄었고요. 테슬라는 그래도 장 마감하고 나서는 한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환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1,426원대고 어제 잠깐 1,410원대를 찍기도 했었어요. 아, 네. 원화가 강세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1,422.5원. 이게 지난해 10월 20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왜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을까를 보자면 첫 번째는 엔화 강세. 원화는 이른바 엔화의 프록시 통화라고 하잖아요.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화도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가죠. 옛날에는 사실 위안화 프록시 통화였거든요, 우리가. 그 위안화랑 좀 비슷하게 갔다. 근데 지금은 위안화가 아니라 엔화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을 보자면 지난주 160엔에 육박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가지고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개입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에 뭐 얘기가 돌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 어제 기준으로 이제 152엔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그냥 달러가 약세입니다. 이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와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전날 97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95대까지 떨어졌어요. 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게요. 달러가 최근에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달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요. 맞아요. 연준에 대한 독립성 침해 우려 있고요. 그리고 그린란드 합병 위협 이거 하니까 아니 미국이 이래도 돼? 라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달러가 약세면 반대로 뭐가 뛰냐면 금값이 뜁니다. 금값이 지금 또 장난이 아니던데요. 지금 제가 써온 건 지금 5,300달러 선이 눈앞이라고 했는데 밤에 보니까 5,600달러까지 찍었어요. 지금 현재 5,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국제 금값이 무슨 코스닥 바이오주 움직이는 것처럼 뛰어요. 아니죠. 바이오주는 널뛰기를 하지만 금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6, 7%씩. 이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날 또 올라요. 지금 시중에 한돈 네. 그만돈 100만 원 3.75g이 넘었죠. 한 뭐 102만 원 정도 했대요 어제. 근데 아마 또 올라서 한 오늘 10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뭐 자고 일어나면 뛰는 게 금값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게 그 기반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달러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금을 누가 사고 있냐를 매수 주체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개인들 사는 물량보다 그러니까 개인들 사는 물량은 보통 ETF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ETF 자금 유입액보다 월등한 규모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네. 달러가 아니라 그냥 금을 사겠다. 네, 그래서 올해 초 기준으로 보자면 그 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양보다
금 보유량이 늘었습니다. 양도 늘었고요. 금값도 뛰니까 금액으로 따지니까 역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이 오른다는 것도 있겠으나 미국이 흔들린다. 그렇죠.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한국은행도 계속 금 안 사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도 비판이 나오니까 금 매입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104톤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 김주수 총재가 금 매입한 이후에 단 1g도 안 사고 있습니다. 13년 전이 마지막 매입이었죠. 네네.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에 그 이민 당국에서 어우,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내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해 100조 원을 넘었어요. 이런 데이터 보면 좀 걱정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 우리가 왜 월급 받으면 보험료 그냥 떼가잖아요. 그럼요, 자동으로. 네. 87조 2,776억. 근데 급여비 지출 병원 가면 우리가 왜 원래 이게 다 치면 2만 원인데 실제 내는 돈은 5천 원이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 보험 급여비 지출이 101조 6,650억. 그러니까 수입은 87조인데 지출이 101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14조 3,800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4조 5천억 정도 늘었고요. 적자 규모와 증가폭, 보험급여비 지출 모두 지금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출범한 97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보험료 수입에 국고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한 모두 다 더한 총수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거기 공단에서 직원들도 일할 거 아니에요. 급여비 지출, 관리 운영비 등 총 지출을 뺀 당기수지 지난해 4,996억 흑자였습니다. 네. 흑자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국고 지원금이 12조 5천억 투입됐어요. 아, 그 포함해서요. 네, 사실상 적자 느낌입니다. 근데 건보 흑자 규모가요. 21년에 2조 8천억, 22년에 3조 6천억, 23년에 4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나다가 24년에 1조 7천억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흑자 규모가 5천억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1년 전에 29%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작합니다. 이거 아마 술도 더 많아지죠. 맞아요.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생산 연령 일구는 줄고 보험료를 그러면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단 보험료가 안 들어오는데 고령화 때문에 쓸 돈은 많아져요. 여기에다가 아까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작했다는 게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와 건강보험 재정 괜찮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저출생 고령화 문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 할 텐데 그래도 최근에 신생아 수가 좀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신생아 수는 늘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아, 인구는 계속 줄고. 맞아요. 이게 다사 사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다사가 마늘 다자에 이제 죽을 사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총인구가 급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96년에 일본에서 처음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1년에서 95년생인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를 주축으로 혼인 출산 늘고 있지만 네. 인구는 7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6년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인과 출생 이게 특히 늘고 있는 게 인구 보너스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64년에서 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최근에 이제 혼인 출산을 하니까 이들이 뚱뚱하잖아요. 이렇게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보너스 세대라고 해서 출생아 수도 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에서 21년에서는 한 30만 명대였거든요. 근데 22년에서는 22년 이후에는 35만에서 37만 명대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흐름을 보자면요. 2차 에코붐 세대의 혼인 출산 효과로 연간 자연 감소 규모가 지금 현재는 10만에서 12만 정도입니다. 근데 요 세대가 지나고 나면 2030년 이후요. 출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니까 자연 감소 인구가 향후에 한 20만에서 30만 명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두세 배 가까이요. 네, 일전에 왜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사라질 나라라고. 네, 숫자로 보면 좀 무섭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거를 이제 잘 방어를 해내야 될 텐데 건강보험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또 인구에 있다 이런 네. 지적들도 있으니까요. 알고라는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여당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화나 달러에 연동된 그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그 회사는 최소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갖추도록 해라. 또 거래소, 중개업, 보관업 등 이 관련 업종을 기능별로 나눠서 규제하자. 이런 방안을 담는다고 합니다. 이것 자산 기본법인데요. 그 앞에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강경호 님이 저는 아날로그식 라디오를 듣는 게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얼 돌려서 주파수 맞추시는 거. 그러다가 딱 소리 깨끗하게 들릴 때 짜릿하죠. 행복하죠. 요게 이제 숫자 방식으로 따따따따 이렇게 맞춰주는 게 요 세 글자 방식이기도 한데 그리고 아까 6676님 저는 아날로그 탈피하려고 동사무소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젠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들도 도와줍니다. 남편한테도 하루에 한 가지씩 이 생활을 알려주고 10,000원씩 받아요. 그리고 아까 안직화님은 2살 아기한테 동화책 보여주니까 2손가락으로 그림을 키우더라고요. 종이책인데 마치 스마트폰처럼 이 기기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웃프다고도 보내주셨네요. 8540님은 이것 자산 기본법입니다. 정확히 보내주셨고요.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숫자만 보다 보니까 현금을 세던 시대가 지나가는 게 씁쓸하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933님은 60대 초반인 저는 아직도 이 문화가 어색합니다. 아날로그가 맞는 듯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60대시면 거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이것도 함께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 외 시계도 바늘 시계가 아니라 숫자 시계가 이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거의 다 합니다. 다. 아날로그의 반대말이기도 한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하네요. 네. 최근에 뭔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만 찾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근본을 찾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문자로 아날로그 시대가 그립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네. 이것과 또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트렌드는 근본을 선호하는 트렌드입니다. 요즘 사실 눈 뜨면 이제 AI가 글을 써주고 또 네.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소비 시장에서는 근본이 선호되는 트렌드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버텨온 전통이 다시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처음 등장했었던 이 원조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유행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클래식을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아날로그 본연의 낭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고전적인 가치를 찾아서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야, 근본 있는 걸 더 찾는다고요?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예전에도 복고, 네. 레트로 예전의 유행을 다시 이제 소환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이 복고, 오래된 걸 좋아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이 복고가 과거의 분위기를 빌려와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흐름이 강하다면 분위기만. 네. 그런데 요즘 나타난 이 근본 선호 트렌드는 최초의 이 오리지널인 진본을 있는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복각
트렌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느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분위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진본을 가져오는 네. 복각에 가깝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런 전통 근본 있는 걸 찾으려고 할까요? 바로 AI에 대한 불안감이 AI 블루 현상 때문인데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근원적인 불안을 느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에 챗 GPT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AI는 그냥 신기한 미래 기술 뭐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불과 1, 2년 사이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요즘 한국인 4명 중 1명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조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I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에 우리가 국면에 또 접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감, 통제할 수 없는 이 기술에 대한 우울감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좀 근원적인 의문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면서 알고리즘이 복제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고풍의 유행을 넘어서 디지털 과잉 시대의 균형의 욕구로 이 근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뭔가 삐뚤빼뚤 안 맞아도 사람이 하나하나 그린 거 맞는 거 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AI가 뚝딱 하면 다 만들어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을 오히려 더 찾게 된다. 그러면 근본을 찾는 사람들은 어딜 갑니까?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중박. 네.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말에 주차만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 액정만 보던 이런 현대인들이 갑자기 좀 박물관을 찾는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곳엔 수천 년 역사를 버텨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가 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호령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은 이 AI가 만든 가상이 진짜를 위협하는 시대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인 이 반작용인 셈이죠. 실제로 국중박이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6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해서 개관 이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국중박의 성과가 꼽히는 수준인데 유럽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박물관의 굿즈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술을 부으면 네. 선비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요 취객 선비 변색잔. 그러니까 색깔 변하는 그릇 잔. 네네네. 이런 아이템들이 또 대박이 나면서 작년에 굿즈 매출만 413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전년도 매출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네, 이 밖에도 또 요즘에 궁궐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뜻하는 궁캉스가 SNS상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네. 또 궁에서 한정적으로 요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과방 체험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특히 SNS에서 또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과방이요? 네, 이 궁궐 안에서 마치 카페를 즐기는 것처럼 간식과 또 궁중 약차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인데요.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예매가 단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 경복궁에서 간식 먹고 차를 마시고 네. 이 경험 이것도 되게 이제 특별한 거니까. 맞습니다. 제품이나 뭐 상품을 고를 때도 그럴까요? 이런 감정들 근본을 네. 찾는.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올 겨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입던 화려한 꽃무늬 김장조끼. 네. 할머니 조끼. 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애들도 집에서 그거 입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따뜻하다고. 네, 또 군밤 모자. 이게 또 패션 아이템으로 아, 엄청나게. 귀까지 덮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핫한 또 아이템이 되기도 했고요. 또 LP나 카세트 테이프를 찾아서 종로의 노포 레코드샵을 또 뒤집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옛날에는 막 나타났어요. 촌스럽다고 하던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김장조끼나 군밤 모자 이런 것들이 힙한 패션이 되고 있죠. 또 심지어 요즘은 서울의 답심리 고미술 상가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핫플레이스 성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는 나이 지긋한 수집가분들께서 찾던 곳인데 네. 최근에는 2030 세대가 몰려와서 한국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투박한 옹기나
또 때 묻은 고가구를 구경하는 이런 핫플로 또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천 장 찍어내는 공산품으로는 좀 채울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품이 주는 이런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세련된 클래식으로 이런 고미술 상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즘에는 그 자개장도 다시 찾는 사람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입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유행이 있어요? 네, 요즘 전 세계 젠지라고 해서 이 Z세대를 두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랜마 에라라고 할머니 시대라는 키워드입니다. 할머니 시대를 사는 청춘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할머니 조끼 찾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뜨개질을 하거나 빵을 구워 먹으면서 느린 삶을 즐기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푸근하고 변함없는 이 할머니의 품 같은 안정감을 찾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 해서 실제로 틱톡에서만 이 그랜마에라라는 해시태그가 2천만 회 이상 사용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Z세대의 60%가 온라인 접속 전 시대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을 할 정도니까 해외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가끔 그런 영상 떠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네, 온라인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전 시절의 추억들. 맞습니다. 놀이터에서 흙 만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감정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시절의 그런 감성들. 기업들은 또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요즘 뜨는 마케팅은 원조 마케팅, 헤리티지 마케팅입니다. 원조예요? 네, 과거에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기술력을 좀 뽐내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의 뿌리를 보여주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사의 옛 이야기, 또 역사를 담은 이런 헤리티지를 내세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전설의 차, 1970년대에 출시됐던 자동차를 그대로 복원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고요. 폰이요, 폰이. 네, 맞습니다. 네.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60년 전에 해당 회사의 전신에서 생산된 선풍기와 라디오를 또 그대로 복각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금성 선풍기. 네,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60여 년 전에 외관을 그대로 살려서 복각한 것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면서 판매를 더해달라 하면서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고요. 또 가요계 역시 역사성이 있는 굿즈를 선보이는 추세인데요. 연예계 기획사 SM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또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기획 상품으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한 20여 년 전에는 완전 신기술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복각을 해야 하는 옛날 아날로그. 것이죠. 아날로그. 근데 네. 여기서 또 이제 근본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주고받는 선물도 달라져요? 어때요? 요즘 네이버 쇼핑 데이터를 보면 참 재미있는 키워드가 하나 포착되는데 네. 최근 1년간 액마기 명태 이 클릭 건수가 마기, 명태. 명태. 네, 이게 급증했어요. 문 앞에 걸어놓는 거요? 네, 문 위에 맞습니다. 걸어놓는 거? 네, 저는 처음에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 하고 이제 봤더니 역시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걸어두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명주 실 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대로보다도 또 편백나무로 깎은 명태부터 또 자수로 만든 명태까지 소재로 굉장히 다양한데 연초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명태가 아니라.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생활용품 좀 다이소 같은 곳에서는 이런 조선시대 백자를 정수로 하는 요 다랑아리 이런 것들을 또 상품으로 출시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이 다랑아리를 실제로 판매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또 이걸 사서 집에다가 두는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고요. 또 한글 시리즈 이런 상품들도 또 완판이 되는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그 옛날 네, 추억을 느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근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명태 같은 경우에는 애군을 막아준다 네. 이런 거고 서로 또 선물을 할 수도 있겠고. 전통 코드가 활용되는 거죠. 그러게 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명태 말린 거를 왜 무늬에다 걸어놓는지 이해를 못할 텐데 네. 이게 또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 그 가끔 보면 단종된 그 수십 년 전 라면이나 과자 옛날 포장 그대로 내놓는 경우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근본을 강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식품업계에서 다시 이런 바람이 아주 크게 불고 있는데요. 네. 라면 업체나 뭐 또 추억의 과자들 이런 원조 레시피를 강조하면서 재출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1963년에 출시된 최초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내놓기도 했고요. 또 농심 역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옛 라면을 그대로 재출시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단종된 캔디를 다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옛 제품을 그대로 재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판매 중인 과자에 일부러라도 출시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다시 적용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드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자체가 굉장히 예스러워요. 색감도 아주 막 진하게. 그러니까 왜 그 버터 과자가 아니라 네. 바다 무슨 과자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맛이 또 다르죠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그 상품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세대, 네. 할머니 세대랑 젠지 세대가 같이 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추억도 하면서 2968님이 어제 업체 미팅을 전통 찻집에서 했는데 10전 대보탕을 36세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네요. 근데 젊은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라고. 전통 찻집에 네. 쌍화차 먹으러. 네, 요즘 정말 그런 흐름이 났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이 기업들도 이걸 이제 마케팅으로 막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은 그냥 잠깐 반짝 유행으로 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진정성이겠죠.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어설픈 구현이 아닙니다. 네, 본질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걸 그대로 불러일으키는 찐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껍데기만 흉내낸 가짜 레트로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기 굉장히 쉽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보면 네. 이제 박물관 굿즈 열풍을 만든 이런 전문가분들도 유물을 재해석할 때 원형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대요. 의미. 네, 그래서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런 탐구 없이 그냥 유행만 따라가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선호 트렌드는 단순 유행이라기보다는 이 디지털 과잉 시대의 균형을 잡으려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선택인 만큼 그 진심을 읽어내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껍데기 유행이 아니라 네. 의미가 있고 본질을 흐리지 않는 네. 진짜 근본이 있는 과거의 것들. 네. 그래야지 또 오래 가죠. 장명화 님이 옛날 금성 전자레인지를 결혼할 때 샀는데 지금도 쓰고 계시다고 하고 또 추억인데 이게 현재 또 살아있는 추억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안정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지켜볼 뜻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지속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90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근본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뭐 원조까지는 안 가더라도 드라마만 해도 요즘에 80년대, 90년대 드라마, 2000년대 초반 드라마를 소환하고 있고요. SNS에서는 또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10년 전 오늘 막 이런 사진을 또 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지나온 과거를 그리워하는 걸까? 심리학 개론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시죠.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좀 옛날 추억 이렇게 왕왕 추억에 잠기세요? 아, 네. 그럴 때가 있죠. 예전에는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봤거든요. 어떤 게요? 제 몸이, 신체가? 네, 몸이 엄청 건강하다고. 제가 건강을 항상 먹고 살았는데 오, 요즘에는 약간 감기도 걸리고 예. 허리도 조금씩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40대 중반. 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땐 좋았지, 그땐 그랬지 이런 추억에 빠지는 네. 그 사람들의 감정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스트레스가 좀 높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우리 뇌는 과거를 좀 안전지대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향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불확실성을 과거로 채우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옛날엔 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빛났던 때를 어떤 면에서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잊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그런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예. 이때가 참 좋았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하기도 하고. 네, 그런 후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후회나 또 어떤 상실의 이슈를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복해서 그런 사진이라든지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네. 한 번 더 소환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또 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결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투자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그쵸. 그때 그거를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샀어야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지고 있어서 그렇죠. 기자님 왜 10년 뒤에가 2036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를 조금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우, 요즘에는 뭐 1년, 10년이 아니라 네. 한 달도 엄청 빠르게 뭔가 세상이 변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가장 확실한 건 과거거든요. 이는 불확실성을 견디려고 하는 하나의 방어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그럼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주는 또 뿌리일 수도 있겠고. 네, 왜 그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과거 얘기, 과거 추억을 그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어때요? 저도 이게 사람들을 만나 보면 나이가 좀 드는 내담자분들 네. 또 사람일수록 조금 더 과거를 많이 회고하는 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담적 개입 안 해도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특히 노년기 상담에는 회상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도 쓰지만 회상 기법은 좀 노년 연세 있으신 상담에 분들한테? 더 많이 쓰게 돼요. 이 회상 기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서전을 좀 써본다든지 아니면 상담자 내담자가 공동 저자가 돼서 자신의 삶을 충분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 사진부터 넘어가면서 자신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점처럼 파편화된 기억의 편린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 속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네. 진주 목걸이 하나 꿰듯이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분한테 들었는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노인 복지관에서 예. 즐겁게 막 대화하고 막 뭐 이렇게 댄스 타임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거기 한 명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왜 안 왔냐고 묻질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지 아냐고 그 노인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요? 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어르신들이? 네, 그 말씀 어르신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좀 죽음의 불안, 삶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나의 존재가 세상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지금 말씀하신 뭐 과거라든지 라떼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네. 아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것들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요즘 이제 Z세대가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근본에 대한 트렌드? 네. 없었던 것들 있잖아요. 할머니 조끼 이런 것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 딸이 아주 어린 시절 때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떡볶이를 먹은 거예요, 저랑요. 네. 안 매운 떡볶이였어요. 근데 이제 구수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는 진짜 이 떡볶이는 추억의 맛인데? 약간 초등학생 때요? 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험을 못 해본 얘기인데 그 추억의 맛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미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시절이 좋았기도 하지만 좀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네. 그런데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분위기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초경장 사회고 상당히 좀 지치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런 뭐 과거를 좀 보여주는 어떤 미디어라든지 문화를 접하면서 그때는 참 정이 넘치고 낭만이 있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 시절의 그 치열함을 또 몰랐으니. 네. 게다가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디지털 세대에서 어린 시절을 살지 않았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 세대에서 가장 잃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감각이고 또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과잉된 것이 시각 경험과 청각 경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결핍된 거는 촉각 경험.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후각 경험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찾아 나가려고 하는 뭐 촉각 경험이 뭐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만지작거린다든지 뭐 지직거리는 LP 소리를 듣는다든지 요즘에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게 요즘 쇼츠에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촉각 경험을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스마트폰이 주지 못하는 네. 만져볼 수 있는 경험, 네, 촉각들. 그래서 왜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 3알만 네,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따글따글하고 돌아다니고. 네, 이 뾱뾱이라고 하나요? 네. 장난감 같은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네. 또 그게 또 약간의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또 주기도 해요. 아, 그럼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간 과거다 보니까 그냥 멀리 있으니까 좋게 미화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를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무드셀라. 네, 무드셀라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969세까지 장수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오기론 네, 그럼 거의 뭐 천년. 천년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은 기억을 회상을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드셀라 증후군은 좋았던 옛날 어떤 기억들을 좀 편향돼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는 그 팩트를 경험하고 그거를 그대로 재생한다기보다는 네, 거기에 담겨 있는 감정과 의미까지 엮어서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세부 사항은 지워지거나 왜곡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감정과 의미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좀 더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저장할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네, 그래야지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록지, 네, 녹음기처럼 그냥 담아놓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미화될 수 있다. 네. 그러게요. 그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근데 20년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거, 네. 그때 누구 좋은 사람이랑 뭐 먹었던 메뉴의 맛까지 기억이 나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기억을 저장할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나 긴장감이나 놀라움이나 두려움 등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각인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처음 본 바다라든지 뭐 우리 엄마와 내가 만약에 뭐 제주도를 가가지고 멋진 어떤 일출 장면을 봤다든지 뭐 도시의 야경을 첫사랑과 본 순간들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건 어떤 여행이 계속 떠오른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기억은 점점 강해지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보면 그냥 그저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맨날 먹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의미도 크지 않단 말이에요. 또 반복해서 떠올릴 만한 사건도 아니고요. 그러나 20년 전 엄마랑 모녀 여행으로 제주도 여행 가서 먹었던 김치찌개는 잊기가 쉽지 않은 거죠. 좋은 게 계속 떠오르면 더 강하게 각인이 될 테고. 네. 흑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흑역사를 또 잊을 수 없는 거 너무 강렬해서 그런 겁니까? 왜 자다가도 이불킥을 하고 이런 거? 네, 그것도 동일합니다. 어. 사실 흑역사 역시 감정, 의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증폭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린 시절 때 갈대숲을 막 지나가다가 뱀한테 물릴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 그건 감정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절대 의미에서도 사느냐 죽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 그렇죠. 있는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또 반복되는 기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동일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추억에 가끔 빠졌다가 금방 되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너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추억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치유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추억을 좀 머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좀
굉장히 어려웠고 불확실한 것을 좀 견디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머물게 되면 반대로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억은 휴식처로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도피처가 되면 현실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만약에 뭐 내가 그때 뭐 그런 전공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불만만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라고 하는 명징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를 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요즘에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열풍 속에서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10년 전이죠. 그 10년 전에 내가 가장 강렬히 원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은 지금으로 돌아와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요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 네.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염장화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과거가 되면 그때가 좋았지 할걸요 이렇게 보내요.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충실하게 살아야 하고 가끔 또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네. 정신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더 멀리 갑니다. 조선시대로요. 최근에 그 왜 요리 대결 프로그램 엄청 인기 있잖아요. 조선시대 요리사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임금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던 사람들은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